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육학 강의, 설명 잘 들으셨죠? 오케이. 저는 송원영이고요. 전공국어의 국어교육론하고 문학교육론 담당하고 있고, 혹시 뭐 선배나 뭐 아니면 합격생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제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손 내리시고. 안 들어보시고 여기까지 오셨어? 감사합니다. 일단, 다들 처음 시험 보시는 거죠? 그죠? 아니면 뭐 초수 같은 재수라고 해서 한 번 금년에 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싶으셨던 분들은 이제 시험 문제 자체를 보셨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시험 문제 자체를 모르신다면 뭐 선배든 합격생들을 통해서 이런 게 중등이면 기출이야, 문제야, 시험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을 또 뭐 경험은 직접적으로 하질 않았지만은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전공 국어의 시험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좀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공 국어와 관련된 문학 공부 방법, 문학교육론, 국어교육론 공부 방법을 학습 가이드도 좀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전체 저 1년간의 연간 계획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학원에서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물건을 파는 거거든요. 내 수업을 들으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좀 잘 낯설어요. 내 수업을 들어서 당장 내려가서 지금 빨리 수강증 끊어 이런 거 좀 낯설어서, 제 강의를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간에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 학습 가이드를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전공 중등임용 전공 국어 자체는 한 과목이에요. 과목상, 그러니까 수능 공부의 과목처럼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다만 전공 국어라고 하는 과목 안에서도 영역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역 명칭. 예를 들자면 국어교육론, 이게 원래 국어교육론이 아닙니다. 국어 사용 영역, 국어 기능 영역이라고 해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영역 명칭이라고 하고, 화법, 독서, 작문은 교과 명칭이에요. 교과목 명칭. 그래서 전공 국어는 교과목으로는 화법, 독서, 작문의 언어 사용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문학, 그 다음 이제 문법이 있고, 문학 안에서도 또 네 개의 또 영역이, 네 개의 분야가 있잖아. 현대 시소설, 그다음에 고전 시가산문. 문법 안에서도 현대와 중세로 나누고, 또 문법 안에서도 무슨 형태론, 뭐 의문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공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단일한 한 과목인데, 학교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이 단일한 과목들의 영역은 나눠져 있죠. 지금 2022 교육과정의 체제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매체, 그리고 듣기, 말하기는 합쳐서 한 영역으로 봐요. 교육과정기마다 이제 영역들이 분류가 다양해요. 근데 지금 22 교육과정기는 듣기, 말하기가 하나, 읽기, 쓰기, 그 다음 매체, 문학, 문법,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역이에요. 이 영역 가운데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은 언어 사용 영역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혹은 화법, 독서, 작문, 플러스 이제 교과 교육이라고도 불러요. 교과 교육은 방금 설명드렸던 영역들은 교과 내용들이고요. 이 교과 내용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그 무엇을에 해당되는 게 영역이라면, 교과 교육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학에서 배웠던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이 이제 제가 또 담당하는 과목,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 그래서 국어과 교수학습, 모형이나 방법, 국어과 평가, 이런 것들까지 합쳐서 국어교육론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가 이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 아니라 문학교육론이에요. 사범대나
사범대 국교과, 국어국문학과의 개설 과목들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국어국문학과에서도 현대시 배우죠? 문학에서는. 근데 사범대 국교과에서도 현대시 배우지 않나요? 맞죠? 그런데 사범대 국교과에서는 현대시가 아니라 예를 들면 현대시의 이해 또는 현대시의 감상 및 이해 이게 아니라 현대시 교육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문학 자체를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국문학과에서도 배울 수 있고 국어교육과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어떻게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문학 시교육론, 소설교육론과 같은 교육이 붙은 명칭은 사범대에서만 배워요. 그래서 아마 사범대 국교과에 개설되어 있는 문학 과목의 명칭들이 현대시 교육, 소설 교육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그 문학의 내용은 국문과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가르치느냐를 좀 더 중점적으로 배우죠. 사범대에서는. 자, 이 정도로 이제 전공국어의 구조를 좀 설명드렸고, 이것들이 현재 전공국어 시험의 문항들을 구성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전공국어 시험은 A형과 B형으로 나누고, 근데 이 A형과 B형으로 나누는 것은 저는 왜 나누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한때 수능에서도 A형과 B형을 나눈 적이 있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A형, B형 나눈 아니죠? 조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A형과 B형을 나눈 이유조차도 불분명한데 아마 그 패턴을 우리 임용에서도 따랐던 모양이죠? 예를 들면 A형이 약간 쉬운 문항이고 B형이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문항 영역을 다룬다면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A형과 B형은 전혀 그런 구분이 없어요. 또는 A형에서는 국교론과 문법을, B형에서는 문학을 이렇게 보지도 않아요. 그냥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두 개의 영역, A형과 B형을 나누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A형에서는 12문항, B형에서는 11문항, 그 중에서 A형에서는 4문항이 기입형, B형에서는 2문항이 기입형. 그리고 기입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답형이에요, 단답형. 그러니까 답이 단어예요, 단어. 아니면은 기껏해봤자 수식어구가 붙은 2단어 이상의 일종의 뭐 복합명사 정도의 단어 수준을 요구하는 문항이 기입형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12문항의 기입형 4문항이 A형, 2문항의 11문항 체제인 B형. 이 두 개가 전공국어의 총 합쳐서 23문항이야. 근데 이 23문항이 각각 아까 영역 구분으로 소위 말해서 언어 사용 영역과 문학 영역과 문법 영역 이렇게 세 개로 이제 분류를 하면 돼요. 3으로 23을 나눠보세요. 잘 안 나눠지죠? 그래서 어떤 한 영역이 문항수가 좀 많아요. 그게 문학이에요. 문학이 문법이나 국교론 언어 사용 영역보다 한두 문항 정도의 영역이 많다. 그러니까 문항이 많다. 배점이 조금, 그러니까 한 3, 4점 정도가 배점이 있어요. 80점 만점의 전공국어 점수 가운데에서 문학이 3분의 1보다는 조금 더 많고, 그 다음에 국교론하고 이제 문법이 합쳐져서 문학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서술형 임용시험에서 지금 이제 우리 전공국어의 시험을 서술형이라고 부르죠? 원래는 서술형이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서답형이라고 불러요. 서답형이 뭐죠? 혹시 아시는? 서답형이 어떤 문항 형태를, 시험 문항의 형태를 서답형이라고 불러요? 서답형. 답이 없는, 오케이. 서답형은 특정한 문항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논술형 하게 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 아, 논술형 시험 하게 되면 서술하는 시험. 근데 긴 소설, 좀 더 짧은 소설은 서술형이라고 부르잖아. 예를 들면 뭐 2-3문장 정도의 서술하는 서술식 답안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서술형. 좀 더 긴 문항의 논리적 구조를 취하는 것. 서론, 본론, 결론과 같은 논리적 구조를 취하는
그러한 것을 논술형이라고 부른다면 기입형, 그 다음에 짧은 서술형, 논술형을 합쳐서 서답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서답형이라고 하는 게 왜 그랬냐면 이 임용시험이 2014학년도부터 이 서답형 체제로 바뀔 때 기입형, 짧은 서술형, 긴 서술형이 논술형 해가지고 세 개의 문항 유형으로 원래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한 3, 4년 전부터서 논술형이 없어졌어. 전공국어 시험에서 논술형이 없어지고 논술의 논리적 구조는 교육학에서 보자. 그래서 논술형이 없어지면서 그냥 기입형하고 서술형만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험은 서답형 시험이긴 하지만 논술이 빠진 서술형 위주의 시험이에요.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서너 문장 정도의 답안을 요구하는 문항이에요. 근데 이 서술형 문항은 지금 학교 교육 현장에서 보는 시험 문항 유형이에요. 학교 교육 현장에서 보는 지필고사의 문항이 선다형 객관식 문항이 있죠? 근데 그것만 있나요? 뭐도 있어? 서술형도 있어. 우리 중등에서도 서술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서술형에서는 서너 문장 정도를 요구하지만, 단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기입형이에요. 기입형. 근데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한 문장 정도의 짧은 서술형이 있을 수도 있거나, 단어를 요구하는 시험도 있을 수 있잖아. 뭐 1점짜리로, 0.5점짜리. 그런 게 이제 우리 기입형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공국어의 시험의 서술형이란 4문장 정도의 답안을 요구하는 문항이 많고 23문항 가운데 A형 4문항과 B형 2문항이 그냥 단답형, 기입형 6문항이 단답 기입형이에요. 그래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 보는 서술형 시험을 중등 임용 시험에서도 똑같이 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시면 1년 있다 교육 현장에 나가나요? 바로 나가잖아. 연수를 한 3박 4일 받아요? 바로 발령받아요. 초등은 약간 발령이 늦는다고 하거든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리는. 우리는 안 그래요. 한 2달 정도 쉬고 싶어요. 해외여행 가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바로 그냥 집 알아봐야 돼. 합격한 곳에 가가지고 집 알아봐야 돼요. 그 전세 난 다 겪으면서 3박 4일 정도의 연수만 거쳐서 바로 발령 받으면 선생님이 2개월 후에 중간고사를 이제 치르게 되죠. 내가 시험 문제를 내야 돼. 근데 그러한 경험들이 미리 이제 중등임용을 공부하면서 기입형 문항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면서 답을 유도하고 서술형 문항은 채점 조건들을 이렇게 지켜면서 내가 답안을 채점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바른 형태라고 봐요. 이 서술형 문항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서술형 문항에 익숙해지시려면 기존에 수능 공부하듯 공부하시면 안 돼요. 수능은 선다형 문항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조건들이 많지를 않아. 아예 없을 수도 있어. 조건이라고 하는 게. 조건이 없이 답안 안에서 최선답을 고르는 거잖아. 답안 안에서의 차이잖아요. 선다형 문항이. 근데 서술형 문항은 답안 안에서의 차이를 두고서 최선답을 고르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내가 써야 되잖아. 근데 쓰게끔 유도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이게 채점 기준이야. 그 채점 기준의 원칙에 맞춰서 내가 써야 되는데 그 훈련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건 아니에요.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대학 때. 학부 다닐 때. 근데 사실 학부 다닐 때 여러분들 보시면 학부 시험이 제가 이제 고대 대학원 나왔으니까 저 유명한 교수님이 뭐 저 때 몇 분 계셨지만 현대시 교육론을 담당하시는 백석 전공자이신 이분은 한 학기에 현대시 수업을 20명 정도의 시인의 전작품들을 다 읽게 만들어요. 네. 근데 시험 문제가 어떠냐면 10명의 시인을
이름을 나열하고 이 중에서 3명의 시인을 골라서 생애를 요약하고 주요 작품을 소설할 것.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피하라고 하지만 전공 필수라서 어쩔 수 없이 하죠. 그래도 그분은 백석 전공자니까 백석은 반드시 들어갈 거야. 이걸 외우고 채점 조건이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 생애와 주요 작품을 소설할 것 정도인데 우리 임용시험을 그런 식으로 내지는 못하죠. 그래서 임용시험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말하자면 제주도에서도 시험을 봐야 되고 강원도에서도 시험을 봐야 되니까 각 지역마다 시험은 다르지만 지역에서 보는 학생들이 다르지만 또 각 사범대에서 배우는 교과목의 명칭은 같지만 교재는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동일한 내용들을 배웠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내고 채점을 해야 하니까 객관적인 소술형 답안의 원칙이 주어지죠. 그게 조건이에요. 근데 그러한 조건을 따라서 답안을 소술하는 연습을 단 1도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게. 막상 우리가 중등임용 시험을 공부하려면 수능처럼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화법독서 장문에 수능도 화법독서 장문이 나와요. 올해 수능의 독서가 상위 인지 문제가 나 수능에 지문이 상위 인지 그건 우리 국어경론에서 가르쳐요. 그리고 수능에서 나왔던 이범선의 오발탄이 올해 그 임용시험에 오발탄이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수능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중등 임용에서도 등장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걸 교수학습의 내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교수학습의 내용이 뭐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들은 내가 사범대에서 배워야 할 내용들이잖아요. 다를 수가 없잖아. 같은데 다만 대학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내는 시험이냐 아니면은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고2까지죠.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이 10년간 기본적인 교육을 잘 받아서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뽑는 시험이냐는 성격이 좀 달라서 성격상 구분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중등임용의 시험과 수능의 시험의 그 내용들은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 내용은 같지만 묻는 게 달라져. 가령 수능에서 이범선의 오발탄이 나오는 것과 중등임용에서 이범선의 오발탄이 나오는 것의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같아. 소설의 등장인물의 성격을 묻거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 작가의 주제의식을 찾거나 하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사범대 국교과생이 이범선의 오발탄을 배운다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중점적일 거야. 그런 점도 이제 달라지는 거지. 이런 것이 수능과는 좀 다른 중등임용의 문항 채점의 원칙으로 작동을 한다는 말이죠.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페이지 몇 페이지가 있냐면 15쪽하고 16쪽 부분에 보시면 여기 잘 보이려나 모르겠다. 여기 잘 잡혀요? 카메라에? 잡혀요? 보이세요? 여러분들의 프린트물은 16쪽에 있어. 봐봐. 이게 2023학년도 비영소설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금년 문제가 아니라 작년도 문제였어요. 근데 그 작년도 문제가 가에는 이시영의 공사장 끝에라고 하는 시작품이에요. 이거는 낯선 작품이어서 몰라도 돼요. 아니 여러분들 수능 문학 공부할 때 낯익은 작품만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낯선 시작품, 낯선 소설 작품 나와서 어떤 그 학생들은 그 낯선 작품만 막 공부하셨던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자기가 그 낯선 작품이 나오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막 많이 틀리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중등임용은. 또 수능도 마찬가지죠. 수능 공부하실 때 낯선 작품이 나온다고 해서 낯선 작품을 중심으로 공부하나요? 그렇지 않잖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EBS 공부하지 않나? 물론 EBS에도 낯선 작품이 있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시영의 공사장 끝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 나는 문정희의 비망록이라고 하는 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냥 낯선 작품이라고 여겨져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제가 이 작품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등임용 시험의 성격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수능 문제로 내면 예를 들면 가와 나를 주고 수능 문제로 낸다면 가와 나의 공통적인 시상전개 방식이나 가의 화자와 나의 화자의 차이점이나 가에서 나와의 표현 방식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선택지로 나올 거야. 이해했어요? 근데 봐봐. 이게 중등임용 문제라고 하는 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 17쪽에 보시면 다의 교수학습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 들어보셨어요? 교수학습 계획? 안 들어보셨으면은 여러분들이 졸업한 지 오래되신 분들이야. 교수학습 계획을 언제 들어봤느냐? 교생실 쓸 때. 교생실 쓸 때 여러분들이 바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작성을 하거나 봐야 할 게 뭐였냐면 참고서가 아닙니다. 참고서가 아니라 또 교생지도서가 아니라 교수학습 계획안이라고 하는 걸 교안이라고 하죠. 교안을 작성하거나 교안을 봤었어야 돼. 이 교안이 일종의 교수학습 계획안의 줄임말이에요. 교수는 뭐죠? 교수? 가르치는 것. 학습은? 배우는 것. 그러니까 교수학습 계획안은 교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내용도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내용과 방법이 나와요.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이 명시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할 내용.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가 기록된 기록지야. 다만 그것의 계획지죠. 근데 이 교수학습 계획 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어. 어떤 내용들이 있냐? 단원학습의 목표. 학습 목표가 있어. 학습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이것을 배우게 되면 도달해야 할 성취점. 그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게 학습 목표야. 그리고 그러한 이거 나중에 배워. 그러한 학습 목표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으로 이미 있어. 그러니까 이 학습 목표는 내가 정한 게 아니라 또 교과서에서 있어서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교과서에 있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국가 수준의 추상적 문서인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교육 과정이 학생들이 대한민국 학생들이라면 거주하는 학생들이라면 몇 년 이상 거주해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국민이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배워야 할 그와 같은 내용, 지덕체의 내용들을 교육과정의 문서로 체계화시킨 게 있어. 그 교육과정에 체계화시킨 문서의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학습 목표예요. 근데 이 학습 목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잘 읽으셨어요. 교회 예배당 같아서. 네, 잘 읽으셨어요. 이 성취 기준이 교육과정에 있고, 이 교육과정이 교과서에 이제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 중등임용, 그러니까 작년도에 나왔던 중등임용 문제에서는 1차시라고, 이 차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차시라고 하는 게 하나의 학습 내용을, 배우는 시작점부터 끝날 때까지의 단위를 말해요, 단위. 이게 이제 보통 한 차시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45분의 수업을 2번, 3번을 하게 되면은 그 학습 내용 하나가 끝나라고 하면 이게 한 차시야. 그래서 보통은 뭐 1차시부터 4차시까지. 그래서 보통, 뭐 단원이 한 3, 4차시 정도 구성이 되죠. 아무튼 하나의 학습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야. 다만 이 차시는 중학교 45분 1교시 수업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 주 45분하고 다음 주 45분 합쳐가지고 하나의 학습 내용이 끝나는 거야. 그럴 때 여기 문학에 가로쳐진 A의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을 넣으세요라고 하는 게 중등임용 시험 문제 중에 하나야. 그리고 2차시 부분에 보시면 여기가 뭐가 나와 있어? 읽어보세요. 프린트물에 있어. 문학의 윤리적 기능, 문학의 미적 기능에 대한 학습 내용을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한 차시 동안, 이 한 차시가 45분 수업에 몇 교시 수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45분 두세 개 합쳐가지고 한 차시 동안 하나는 문학의 무엇을 배우고 하나는 문학의 윤리적 기능과 심리적 기능을 배워요 라고 하는 게 이 학습 목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야. 이거는 국문과에서는 배울 수 없어. 또한 수능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 왜냐? 문학의 이런 학습 목표를 문학의 이것과 문학의 이것으로 나눠서 가르쳐야 한다는 교수학습 계획은 누가 세우는 거야? 누가? 교사가 돼. 학원 강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해했어요? 또 학생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세우는 교수학습 계획이야. 그래서 나는 교사는 이 학습 목표를 두 개의 내용으로 나눠서 하나는 1차시에, 하나는 2차시에 이렇게 가르치겠다. 근데 이것마저도 교육 과정에 정해져 있어. 근데 이 교육 과정이 바로 옆에 있어, 옆에. 바로 옆에.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2015 고등학교 2.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삐리리. 자, 이 성취 기준이 2023학년도 뭐야? 여기 나오는 교수학습 계획에 뭐가 돼? 성취 기준하고 학습 목표, 우측에 있는 성취 기준하고 좌측에 있는 학습 목표를 비교해봐. 같아? 달라? 같이. 같아. 아, 문학 교육 과정의 이 성취 기준이 23학년도 비영 소설력 문제 교수학습 계획의 학습 목표로 나왔구나. 근데 교육 과정의 이 성취 기준에는 이 성취 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어. 교육 과정 문서에. 어떤 설명이 있느냐? 이 성취 기준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쳐야 할 요소는 3가지가 있다. 반드시 이거 가르쳐야 돼. 하고 학습 요소를 제시했어.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A번에 들어가야 할 답은 뭘까? A번에 들어가야 할 답은 뭘까? 아직 감이 안 와? 내 수업은 이렇게 수업을 해. 교육과정, 오른쪽에 있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는 그 문서에는 이거 3가지는 반드시 가르쳐야 돼 라고 하는 게 명시돼 있어. 문학의 인식, 윤리, 미.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그 프린트물의 16쪽 우측의 하단 부분이지, 프린트물 16쪽의 우측의 하단 부분의 세부 설명에 밑을 쳐진 부분이 있죠. 여기에 교육과정의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것은 무슨 기능을 의미한다? 그리고 문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은 무슨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기능 3가지를 교육과정이 구구절절 설명해. 그래서 요거 가르쳐야 돼 라고 해. 자, 그러면 23학년도 비영소설용 문제를 보면 2개의 작품을 주고 교수학습 계획이 있는데 학습 목표는 성취 기준이고 이걸 다시 교사가 2가지로 나눈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윤리적 기능과 미적 기능이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무슨 기능이야? 네, 이거야. 근데 이거는 수능 공부에서는 안 나와. EBS 교재 배워서도 안 나와. 오직 문학 교육 과정을 알아야만 나와. 중등이명의 시험의 성격을 이제 조금 아시겠어요? 뭐냐면 국문과에서 배우는 내용을 다루지만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교수학습의 내용들을 조금 더 배워. 알겠어요? 수능 문제로 이 현대시 문제를 냈을 때와 중등 문제로 현대시 문제를 냈을 때는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등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전공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화법 독서 장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내용을 학습해야 되고, 그 다음 문학 공부해야 되며 문법 공부해야 돼. 이건 국문과에서도 배우는 거야. 근데 막상 수능 시험에 그 중등 임용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 너가 국문과에서도 배웠고 국교과에서도 배웠지만 그 배웠던 내용을 학교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는지를 너 알아? 라고 묻는 거지. 자, 이걸 좀 더 쉽게 말해보자.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어디 성가를 배울 거야?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 김소월의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울지 초등학교 5학년에서 배울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울지는 몰라.
막상 이 작품을. 왜냐면 교과서마다 다르니까. 하지만 배우긴 배울 거야. 근데 문제는 학부 과정에서도 국문과에서도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배우고 사범대에서도 국교과에서도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배울 거야.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배우는 것은 중학교 1학년에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배우는 내용과 같을까 다를까? 같다! 손. 자, 답정 넘겨. 그러면 왜 다를까? 웅성성하지 말고. 틀려도 좋아. 아니, 여러분들이 교사가 돼가지고 학생들 가르칠 때 발문이라고 하죠? 교육적 의도가 있는 질문을 발문이라고 불러요. 발문. 교사의 발문이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교육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발문이라고 불러. 이렇게 발문을 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있으면 기분 좋겠어? 틀려도 좋으니까 말을 해봐! 라고 말하겠죠. 왜? 중학교 1학년에서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고등학교 1학년에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다른 이유가 뭘까? 수준에 맞는 성취 기준을 가지기 때문에. 너무 정답인데? 이거 의외인데? 틀려야만 내가. 맞아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달라지면 그 작품을 적용하는 작품에서 도출하는 내용들이 달라져야 돼. 예를 들자면 문학 개념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지만 문학에서 개념 학습. 예를 들자면 문학에서 현대시의 개념을 언제 배우느냐? 중학교 때 배워.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문학 교육 과정에 중학교가 있어요. 비유, 운유, 상징, 심상, 화자 학습을 중학교 때 해. 근데 몇 학년 때 하는지는 몰라. 왜냐하면 교과서마다 다르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중2 때 중1 때 화자를 배우고 어떤 학교에서는 중1 때 비유, 상징을 배워. 이게 문학 개념이야. 근데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중학교 때 배운다라고 하면 이렇게 문학 개념인 화자, 심상, 비유, 상징 이런 것들을 배우겠지. 그래서 보통 거기에서 도출하고 있는 학습 내용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화자의 정서는 무엇이냐 이런 걸 묻겠지. 그러나 방금 문학의 인식, 윤리, 심미라고 하는 이 교육과정 고등학교 2학년에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적용하게 되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문학의 인식적 기능, 문학,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거지 화자, 비유, 운율, 상징을 안 하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 국어를 공부하실 때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문학뿐만 아니라 국교론, 교육과정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오로지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제 수업은 문학도 그냥 문학교육과정 수업이에요. 제 수업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연간 학습계획의 24쪽을 보시면 보통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상반기 때 1월부터 6월까지가 상반기라면 1, 2월은 다 기본 이론 과정이에요. 기본 이론. 근데 이 기본 이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개론서 중심이에요. 혹시 개론서는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에서 그 교재로 선택됐던 게 개론서예요.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선택되는 개론서가 국어교육이 이해예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이세요. 국어교육의 이해에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던 게 재작년, 작년에 화법 교수학습 방법 문제로 국어교육의 이해에서만 나오는 교수학습 방법을 답으로 요구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어교육의 이해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다 봐. 근데 그 국어교육의 이해는 목차가 어떻게 됐냐? 그 안에 화법, 독서, 작문, 매체, 문학, 문법 이런 것들이 각 단원별로 챕터별로 있어. 11개 정도, 12개. 이번에 이제 22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국어교육의 이해 개정 정보판이 이제 4판인가 3판인가 나왔지.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전공 국어의 단일 과목에 언어 사용 영역인 화법, 독서, 작문에 또다시 개론서들이 있죠. 혹시 이제 화법 교육론이라는 개론서를 또 학부 시절에 배웠던 분 손 들어보세요. 화법 교육론. 아니면 국어 교육을 위한 혹은 학법 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 오케이, 손 들이세요. 예, 이런 식으로 각 언어 사용 영역에
합법 개론서, 독서 개론서, 장문 개론서, 이 개론서류를 합치면 10권 정도 돼. 오케이? 그거 다 보면 중등임용 전공시험의 국어교육론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대처가 가능해.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국어교육 시험, 전공 국어는. 문학도 있죠? 문학도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 산문에 각각의 개론서류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현대시 작품론. 혹시 들어보신 분? 오케이. 고전시가 작품론. 들어보신 분? 근데 이런 것들이 학부 과정에서의 기본 개론서이면서 동시에 우리 중등임용에서의 주요 개론서야. 이 개론서를 1, 2월 안에 2달 동안 끝내. 자, 예를 들자면 10권의 개론서를 여러분들에게 주고서 이걸 어떤 시간을 들여서라도 다 끝내라고 하면 2달 동안 끝낼 수 있어, 없어? 없어. 제가 2009년도에 중등임용에 처음 나왔었어요. 중등임용 강사로. 그때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개론 서류를 2달 동안 끝내는 기본 이론반을 수업을 커리큘럼을 짰는데 장수생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장수생이란 3년차 이상, 적어도 3수 이상이야. 근데 그 3수 이상의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공부를 어떤 패턴으로 하느냐? 처음에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봐. 초수 때. 재수할 때 개론서 좀 봐. 교육과정과 함께. 그 다음에 삼수할 때는 볼 게 이제 없는 거야. 볼 게 없어. 다 봤어. 그래서 삼수할 때는 개론서, 교육과정, 교과서를 그냥 쭉 정리한 자기만의 것으로 학원 안 오고. 근데 그 3년 동안 개론서를 본 거지, 이제. 근데 저는 몇 달 동안 가르친다고 개론서를? 2달. 그러니까 10권의 개론서를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할 수는 있어. 10권의 개론서를 한 6개월 정도 장기간에 걸쳐서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장수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 학원 안 오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개론서 펼쳐놓고 오늘 한 달 동안 2권의 개론서, 그래서 6달 동안 6개월 동안 12권의 개론서를 내가 읽고 정리하고 시험 본다. 자, 그러면 읽는데 들어간 시간 있지? 읽으면 내 머릿속에 다 남는다 안 남는다? 천재야, 천재. 읽으면 바로바로 들어와. 그건 사람이 아니라 그건 못 살아요. 자, 나한테 어떤 슬프거나 잊어야만 하는 사건이 있어. 근데 이걸 잊혀지지를 않아. 그럼 못 살아. 그건 인간이 아니냐? 전부 다 성인의 파지 실험 있죠. 그 유명한 무의미 철자. 교육학에서 안 배워? 무의미 철자 실험? 무의미한 알파벳 철자들을, 의미 없는 알파벳 철자들을 나열시킨 한 문장을 주고서 이것을 얼마간의 파지 시간, 기억 시간이 있느냐 조사해 봤더니 얼마 걸리냐면 30% 소실이 하루야, 하루. 무의미 철자는 하루가 지나게 되면 일정한 무의미한 철자의 30%는 읽는다. 100%를 읽는 게 일주일이야, 일주일. 50% 이상이 유실되는 것이 3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보통 학습을 할 때 파지 학습, 기억 학습을 하려면 며칠 안에 다시 한번 반복해야 돼? 3일. 3일 안에 다시 한번 반복해. 무의미하잖아. 저한테 오늘 여러분들이 스키마에 대해서 60분 동안, 아니, 6시간 동안 스키마에 대해서 배웠어. 6시간 동안 나한테 스키마의 개념, 스키마의 기능, 스키마의 유형, 스키마의 교육적 시사점을 배웠어. 6시간 동안. 이건 여러분들에게 무의미 철자일까? 의미 있는 철자일까? 무의미 철자야, 무의미 철자. 왜 무의미하냐면 내가 이거 경험한 바가 없어. 내가 이거 경험한 바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거나 체험하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무의미한 거야. 그러니까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며칠 만에 한 번씩 반복해줘야 돼? 3일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줘야만 이 무의미 철자가 겨우 내 것으로 내면화된다는 거지. 학생들이 다 그래요. 내가 심상을 가르쳐. 그럼 학생들에게 심상은 의미 철자야, 무의미 철자야? 무의미 철자야. 무의미 철자. 학생들한테 모든 개념이 다 낯설어. 똑같이 국어교육론의 개념이 스키마, 동기, 효능감, 몰입 이런 것들이 이제 국어교육론의 독서의 주요 개념들인데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의미 철자라고. 그것을 파지를 해야 되거든. 3개월 동안. 3일에 한 번씩.
자, 말이 길어졌지만 1, 2월 기본이론반 때는 개론서를 중심으로 해서 전공 국어에서 나오는 특히 이제 국어경론, 화법독서 작문에서 주요 개념 및 용어를 집중적으로 배워요. 무의미 철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의 사례, 예를 들면 교육적 적용 또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안 가르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순수한 이론적인 영역과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의 모습들을 1, 2월 안에 다 배워. 단 1, 2월 안에 그걸 다 배울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교육과정이 중시되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1, 2월 기본이론반은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개론서지. 개론서에 있는 개념들이야. 그럼 3, 4월 달에는 무엇을 하냐? 여기서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을 배워. 3, 4월 달에 국어교육론은 당연히 국어교육과정, 국어교육과정. 그 다음에 문학교육론도 문학교육과정을 배워. 다만 3, 4월하고 5, 6월의 문학반은 차이점은 문학반은 3, 4월이나 5, 6월 달에 모두 다 문학교육과정과 함께 3, 4월은 현대문학, 5, 6월은 고전문학.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학이 좀 분야가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문학은 특히나 교과서 작품 학습 활동을 배워요. 이때. 3, 4, 5, 6월 때. 그러니까 이범선의 오발탄이 천재 정 2015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 있다. 문학의 인식, 심미, 윤리적 기능을 적용하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으로. 이런 걸 배워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범선의 오발탄에 대한 개론서의 내용들을 배우는 것은 1, 2월 달에 배운 거고 3, 4월 달에 배운 것은 이 이범선의 오발탄이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르쳐진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워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범선의 오발탄에 나온 개론서의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것을 학습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3, 4월하고 5, 6월 달에 여기는 그냥 교과서를 배워요, 교과서. 근데 교과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학습 활동들이 있어. 그 학습 활동들을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본 교재가 나오면 이렇게 두꺼워. 왜냐? 일단 중1, 2, 3학년도 교과서는 몇 종류가 있냐면 11종에서 16종의 출판사가 있어.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에 문학 출판사는 4종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문학이 아니라, 문학 10종이 있고, 고등학교 1학년 10종이 있고, 문학에 뭐 8종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각 출판사별 교과서를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작품들, 중요한 출판사들, 특히나 이제 그 전국적으로 많이 선택된 그런 교과서들을 국어경론도 5, 6월 달에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어교육론의 팁이라고 하는 것을 좀 드리죠. 이것은 학습 가이드이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보시면 국어교육론 학습을 위한 팁인데, 이때 국어교육론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언어 사용 영역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입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부분의 학습을 위한 팁은 뭐냐? 보시면 주요 용어 및 개념들이 있어요. 국어교육론을 이루는 주요 용어 및 개념들이 있어. 그 주요 용어 및 개념들을 반복하고, 며칠에 한 번씩 반복한다고 했어? 3일에 한 번씩 반복해야 돼. 그래야만 내 머릿속에 남아. 예를 들자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스키마.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지. 근데 스키마의 개념, 이렇게 정의를 내는 거죠. 스키마란 무엇이다? 스키마의 유형, 스키마의 기능, 이런 것들을 지금 안 배웠잖아. 이거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 2021학년도 A형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이 기입형 문제인데 스키마의 개념, 기능, 유형, 성격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 결국 현재 전공국어의 국어교육론의 시험은 이와 같은 주요 용어 및 개념을 답안에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답안에서 활용할 줄 아는 능력. 이 주요 용어 및 개념을 반복하고 이 개념을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뭐 해야 한다고? 적용해야 돼, 적용. 자, 봐봐. 어떤 학부과정에, 국어교육론 학부과정에 중간고사 시험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스키마의 개념, 스키마의 유형, 스키마의 기능 4가지를 서술하시오 라고 하는 게 한 페이지야. 자, 이게 원래 중간고사 시험이야. 그 학부과정에. 근데 똑같이 스키마의 개념, 스키마의 유형, 스키마의 기능 4가지. 똑같이 이것을 임용해서 물어봐. 임용해서. 근데 이렇게 학부과정의 중간고사처럼 물어볼까? 그렇지 않아. 어떻게 물어보느냐? 주어져, 이렇게. 뭐가 주어져? 지문이 주어져, 자료가. 자료가 주어져요, 자료. 이게 자료예요, 자료. 이 자료에서 무엇을 묻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료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을 어디에다 적용해? 자료에 적용하거나 또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을 자료에서 뭐해? 도출하는 거야. 이 적용과 도출이 중등임용 시험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뭐 선생님 어려운 거 없는데요? 저는 이거 가르쳐줘요. 1, 2월 기본이론반에서 그 다음에 3, 4월 교육과정반에서. 근데 정작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개념, 유형, 기능 4가지를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고. 다만 스키마를 쓰라는 문제구나. 스키마를 쓰라는 문제구나. 스키마의 유형 2가지 중에 하나를 지금 설명하라고 하는 문제구나. 스키마의 기능 4가지 가운데서 3가지는 있는데 하나를 지금 보충해서 쓰라는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느낌을 가지셔야 돼.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막상 어려운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1월부터 적어도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제가 가르쳐준 주요 용어 및 개념이 있으면 이 주요 용어 및 개념을 충분하게 반복을 통해서 숙지하시고 이것을 내 것으로 내면화시킨 다음에 언제든 어떤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에 그 개념을 적용하거나 자료에서 어떤 개념을 도출할 수 있느냐, 자료만 보면 어떤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정도의 직관 능력들이 발달돼야 돼. 그래서 저는 개념의 숙지, 국어교육론에 당연히 반복 숙달이야. 숙지를 통한 내면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 그 다음 7월달 이후부터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 부분입니다. 제가 문제를 낼 거야. 7, 8월달에는. 문풀반 이후로. 문제를 나오면 그 문제에는 자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문이 나와. 그럼 이 지문이나 자료에 이 개념을 적용하시오. 아니면 이 지문이나 자료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개념을 서술하시오. 이 내면화 부분을 연습하실 거야. 근데 1년 동안의 과정에서 제가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잘 따라오는 것은 여기 잘 따라와요. 잘 따라와. 근데 덜 신경 쓰는 부분들은 이 부분 신경 잘 안 써. 근데 정작의 중등임용 시험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너가 충분하게 내면하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적용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검토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저하고 같이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중요 용어 및 개념을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내면화하는 과정이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죠. 개념 자체를 물어보는 게 중등임용 시험이 아니다. 그건 중간고사 시험이고 학부과정의 중간고사 시험이고 주어진 자료에서 적용하거나 도출할 수 있는 개념인지를 직관적으로 알아야 돼. 직관적으로 알아야 돼. 21학년도 A형 문제는 스키마 문제구나. 그리고 여기서 기억에 들어갈
용어는 스키마의 무엇이고 니은에 들어가야 할 것은 스키마의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론적 지식의 체계. 이거는 뭐 이거 혹시 매핑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데 이런 그림 11쪽에 있는 그림을 본 적 있어요? 매핑 프로그램? 교육학 같은 데서는 많이 하던데 본 적 없어? 이게 화법독서 장문의 개념을 매핑화 시킨 거예요, 제가. 이 매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겁니다, 요거. 체계적 정리라고 합니다. 체계적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 책입니다. 요 책에 국어교육론 개념 구조도라고 하는 책이 이 매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개념을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체계적 정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국어교육론에서 다뤄지는, 그러니까 화법독서 장문에서 다뤄지는 개념하고 교육과정에서 다뤄지는 용어들이 이게 체계 없이 외우게 되면 파지가 3일 만에 끝나요. 어떤 식으로든 체계를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1, 2월하고 3, 4월 달에 하실 일이야. 다만 그 이론적인 체계적인 정리는 제 책, 하자면, 제가 1, 2월 달에 국어교육론 기본 이론서가 나오고, 3, 4월 달에 교육과정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을 가지고서 내 나름대로 이와 같은 매핑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처럼 구조화시켜서 내 나름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특강 시간에 해드릴 건데, 이거는. 이 책은 개론서 책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부록이야, 부록. 부록 책인데, 이 책만 가지고서 이미 이제 제가 체계적으로 정리해놨으니까, 이것만 가지고서 정리는 이미 된 상태니까 이걸 자꾸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저는 두 가지 다 요구해요. 너 나름대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해봐라. 너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 그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이론적인 지식들을 제가 정리한 것과 비교를 해서 좀 더 보완하라. 보충 보완하라. 이것만 가지고 공부하실 수는 있어. 이게 이제 특강 교재예요. 기본 이론 교재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내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돼. 이런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가운데 11쪽에 보시면 장문 지도 전략 해가지고, 장문 지도 전략에는 다시 결과 중심 접근, 못 알아먹겠지만, 과정 중심 접근, 장르 중심 접근, 맥락 중심 접근이 있고, 그 각각의 학문적 배경과 특징과 의의와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1, 2월 기본 이론반 때, 3, 4월 교육과정반 때 배운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임용시험장에 가시면, 이 자료는 결과 중심 접근법을 묻고 있는 거야. 또는 어떤 문제는 장르 중심 접근법을 이 자료에 적용하면, 그때 내가 정리했던 매핑 프로그램의 그 페이지를 떠올리면서 특징, 의의, 한계, 학문적 배경 이런 것들이 생각날 거야. 그래서 요 이론적 지식의 체계적 정리를 언제까지 하냐면 1월부터 4월까지 해야 돼. 몇 월까지? 4월까지. 선생님 5월, 6월까지 하면 안 돼요? 5월, 6월은 제 수업은 교과서 반 수업이에요.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이론적인 지식의 스키마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과서 반으로 들어가는 건데 나는 지금 그 교과서 반 안 듣고 계속 이론적 지식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선생님 시험 보기 전까지만 정리하면 안 돼요? 7월, 8월, 9, 10월 달에는 벌써 문풀반이나 실전 모고반 문제풀이가 들어가는데 본인은 지금 이론적 지식을 정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있는 셈이야. 하반기에도. 하반기에는 무엇을 하라고 했죠? 내면화하는 건데 정작 내면화하지 않고 계속 이것만 하고 있잖아.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숙지하고 반복해서 숙달하는 것을 1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이제 7월 이후부터서는 내면화하지만 1월에서 6월도 다시 나눠보면 1월부터 4월까지는 개념의 정리가 끝나야 돼. 정리가 체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조화시킨 나만의 책이 한 권 정도는 4월 달에 만들어져야 돼. 나만의 책. 그게 국어교육론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 팁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적어도 1월부터 4월까지 정도의 4개월 정도만 듣게 되면 중등임용 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국어교육론, 화법, 독서, 장문의 주요 개념 및 용어에 대한 적어도 숙지해야 할 만한 개념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 수 있나요? 오케이.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 수 있어. 그 다음부터서는 그러면 제가 그걸 숙달하고 반복하고 숙달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 나오게 되면 거기에 자료에 적용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근데 하나 더 있어. 뭐가 있느냐? 기출. 뭐라고요? 기출. 중등임용의 기출은 이거는 문학이든 국교론이든 그냥 동일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24쪽 부분에 있는데 전공 국어 시험이 교육과정 평가원을 여러분들이 한번 접속해서 들어가 보세요. 교육과정 평가원. 수능 볼 때 한번 들어가 본 적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본 적 없죠?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시면 2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거기서 자료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는 중등임용 기출시험 자료가 있는 그 뭐라고 부르죠? 그게 사이트는 아니고 뭐라고 하죠? 아무튼 있어. 거기 찾아보시고 또 하나는 교육과정 문서가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문서. 하나는 기출, 중등임용 기출이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교육과정 문서. 교육과정 문서 22교육과정입니다. 이거 한 번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등임용 기출이 몇 년도부터 실려 있냐면 아마도 2003학년도부터 실려 있어요. 아마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내년에 중등임용 시험은 몇 학년도에 학년도하고 연도는 다르니까 2025 학년도죠. 그죠? 그러니까 2003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임용기출이 실려있단 말은 적어도 중등임용 시험의 역사가 적어도 몇 년 정도 된 거야? 20년 이상이 된 거죠. 20년 이상의, 그러니까 20개 정도의 파일을 내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제 기출교재에는 그것보다 더 오래돼 있어요. 98학년도까지 올라가요. 98학년도까지. 98학년도부터서 2024학년도까지 합치면 한 30여 년 정도 되는데, 25, 6년 정도 되는 파일을 다운로드 이제 받으시면 엄청나게 많은 기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해했어요? 근데 그 기출 문제들을 전부 보고 가야 한다는 거. 몇 개 안 되잖아. 파일이 몇 개밖에 안 돼. 25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 맞지? 근데 2014학년도부터서 유형이 어떤 유형으로 바뀌었냐? A형과 B형이 있어. 그러면 중간에 여러분들이 기출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98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출이 예를 들면 2000 몇 년도부터 14학년도부터 24학년도까지 한 10개년, 11개년이죠. 11개년은 이게 서순식 유형으로 돼 있어. 아까 서답형, 죄송합니다. 서답형 유형으로 돼 있어. 서답형이란 말은 뭐뭐가 있다고? 이 안에 기평도 있고 서술형도 있고 논술형도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A형과 B형으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파일이 이제 많아져서 이 11개년은 파일이 하나 A형, B형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2개야. 그러면 10개가 아니라 몇 개? 20개야, 20개. 그건 많아진다. 그 다음,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는 이게 파일이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라 객관식이야, 이때가. 오지선다형.
9학년도부터 13학년도까지는. 그 다음에 여기가 1차 객관식. 뭐라고요? 그 다음에 2차 논술형. 파일이 또 있어. 요때는 이렇게 봤어. 3차가 수업시험 및 면접이었어. 3차가.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여기는 파일이 또 2개야. 객관식도 있지만 2차 논술형 시험이 있어. 엄청 이제 많아지지. 여기도 이제 20개야. 20개는 안 줘. 9, 10, 11, 12, 13. 5개년인데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2개씩 있으니까 10개야. 20개. 10개. 그 다음에 98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다시 요 시기는 서답형이야, 이때. 여기는 하나씩 있어. A형, B형으로 안 나눠져 있어. 단 33문항이야. 1번부터 33번까지 푸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몇 문항이죠? A형 12문항, B형 11문항. 몇 문항? 23문항이지. 근데 이 당시 98년부터 2008년까지의 서답형은 1번부터 33번까지 풀어야 돼. 문항이 엄청 많고, 문항도 이때에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물어봐. 스키마의 개념을 설명하셔. 이런 문제가 한 문장으로 설명하셔. 1점. 이런 문제도 있어. 대학의 학부고사 때 봤던 문제의 형태처럼 나와. 이때는 정말 지금처럼의 서답형이 아니에요. 이때 서답형은. 정말로 중간고사, 학부 시절의 중간고사 시험 문제처럼 나와. 근데 지금 서답형하고는 좀 다르지. 그래서 이렇게 전체 98년부터 2014년까지, 98년부터 2009년도까지의 서답형이 있고, 2009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객관식과 논술형이 있고, 2014부터 2024까지의 서답형이 있고, 이걸 전체적으로 기출 문제들을 원문들이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부 다 다운로드 받으세요. 물론 제 교재인 기출교재를 사면 그 기출 문제들을 다 실려 있어. 다만 내가 시험지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과 내 기출 문제를 보는 건 다르니까 보시면서 이걸 1년 안에 다 보고 가야겠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파일이 98년부터 2009년도까지 서답형이 몇 개냐면 98, 99, 뭐 예를 들면 12개 있다고 합시다. 여기는 한 20개 있다고 합시다. 10개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야. 여기는 한 20개 있다고 합시다. 그럼 도합 합치면 몇 개? 한 30여 개 된다고 합시다. 하루에 한 개 년도의 기출인 국어교육론 문법 문학 전체적인 시험지를 한번 쫙 훑어보는 거 하루에 하나 하면 몇 달 걸려? 30개의 파일이 하루에 하나씩 본다. 몇 달 걸려? 한 달. 그러면 우리가 11월 달에 시험을 본다. 1월부터 시험을 시작한다 하면 적어도 한 달에 30개를 다 보면 1회차. 한 번 완도. 11월 달까지 몇 번 정도를 보고 갈 수 있어? 10번. 몇 번 봐야 된다고? 그래. 10번, 11번을 보고 가야 한다. 기출을 몇 번 보고 가야 한다고? 절대 지켜질 수 없는 약속. 그래.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면서 일본도 가고 대만도 가고 하면서 항상 절대 지켜질 수 없는 약속 중에 하나가 뭐죠? 다 보고 간다. 그 다음 또는 일본어를 좀 원활하게 할 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 혼자 자유여행 갈 수도 있고. 절대 지켜질 수 없는 약속. 기출을 98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10번 보고 가라고 했는데 한 번도 보기 어려워요. 한 번 보면 정말 잘 본 거예요. 대신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하지 말라고 제가 말한 거야. 여기만 2번 보고 가요. 14학년부터 24학년도까지 중요하니까. 이게 요즘에 나오는 추세니까. 객관식 요때는 잠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해요. 예를 들어 문학, 현대시. 객관식은 이때 40문항 체제, 40문항. 한 영역당 4문항이야. 화법 4문항, 독서내 4문항, 작문 4문항 나오고 현대시 몇 문항 막 이런 식이야. 그래서 객관식은 내가 보는 것만 보고 서답형도 내가 보는 것만 봐서
요것만 한 두세 번 보고 간단 말이야. 이게 현실적인 거야. 맞아. 그게 현실적인 거야. 근데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저 산을 가야 돼. 우리 앞에 이런 높은 산이 있어. 올라가기 전에는 너무 까마득해. 중등임용 합격이라고 하는, 합격일 수도 있고 임용 시험이라고 하는 이 산을 정복해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알겠어요? 여기에 안 오신 분들은 혼자서 산 올라가는 거야. 내 전략 설명회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혼자서 가려고 하는 거야. 한 10여 년 걸려서 그 산을 정복하면 돼. 근데 자원의 한계가 있잖아. 나의 나이, 나의 경제적인 거, 나의 능력, 나의 노력과 나의 정신력, 나의 육체적인 한계들. 10여 년 동안 임용시험을 10번을 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죠? 결국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좀 가야 한단 말이야.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냐? 저 산이 어떻게 생긴 산이다. 그리고 이 길을 가게 되면 제일 최단기간 단기 코스로 3시간 갔다가 내려오는 4시간 걸려서 정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가이드야, 가이드. 아니, 가이드가 이쪽으로 가면 위험하니까 나 따라오세요. 위험한 길로.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지. 이해하셨냐고. 그러니까 이 임용시험 합격을 위한 이 가이드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를 잘 따라올 줄 알겠는데 저는 뒤에 안 돌아보고 계속 가는데 저기 100m 뒤에 지금 따라오고 있잖아? 그럴까봐. 왜냐하면 내가 100m 뒤에 따라오는 저 학생들을 챙기려고 뒤쪽으로 가게 되면 3시간 안에 정복하고 내려와야 돼. 근데 그분들 저기 뒤에 있는 학생들끼리 밀고 끌고 당기려면 너무 시간이 지체돼요. 전체 인원이.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개인 휴대 소지품, 비상 소지품 중에 하나가 나침판을 하나 줄 거야. 지도하고. 이해했었냐고. 근데 그 지도와 나침판이 뭐냐 이거지. 그게 뭐냐고. 그냥 저 따라오면 돼요. 가이드 따라오면 돼. 근데 혹시라도 길을 잃을까봐 지도와 나침반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주고 가겠다. 그게 뭐냐고. 지도와 나침반이. 커리큘럼. 커리큘럼은 그냥 나 따라오면 돼요. 안 돼. 뭘까? 기출입니다. 저 없어도 여러분들 스스로 최단기간 정복이 가능한 지도와 나침반이 기출이야. 송원영을 잊어먹어도 됐지만 임용 기출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다운로드 받아야지를 잊지 마셔야 돼.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도와 나침반만 떨렁 죽어서 알아서 찾아와라고 하면 찾아오겠냐고! 어떻게 봐요, 이거 나침반? 지도 이거 뭐예요? 누가 가르쳐줘? 제가 가르쳐줘요. 기출을 가이드 해줄 거야. 근데 언제 하느냐? 표에 의하면 24쪽에 3,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기출 특강을 한다고 적어져 있죠. 사실은 그러나 제 수업은 3, 4월부터 그 기출 특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기본 이론 반부터 기출을 합니다. 왜냐고요? 아니, 내가 오늘 지금 장문 지도 전략을 제 교재 목차에서 학습하고 있어. 여러분, 장문 지도 전략에 4가지의 접근 방식이 있어요. 자, 따라 해보세요. 결과 중심. 따라 해봐. 시작. 과정 중심. 장르 중심. 맥락 중심. 아셨죠? 하고 이제 이거 다 설명해. 학문적 배경, 특징, 의의 한계. 그리고 이제 6시간 수업이 끝났어. 그럼 그것만 읽게 되면 이거 왜 외워야 돼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 왜 하냐면 시험 출제가 가능하거나 기출되었으니까. 그래야만 무의미 철자가 의미 있게 돼요. 유의미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실 때 기출을 나중에로 미루신 분들이 많아요. 임용시험 문제인 기출 문제를 지금 내가 보면 답을 도출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이해를 해. 이해는 하는데
여러분 수능 공부하실 때 수능 기출문제 안 봐요? 보잖아. 저 산을 정복하기 위한 지도가 기출문제인데 어째서 중등임용 시험을 공부하실 때는 7월 달부터 기출을 봐야지 이러냐고. 왜 지도 공부 안 하냐고. 기출을 봐야 돼. 다만 1월 달에 기출을 볼 때에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나왔구나. 감탄하는 거지. 아, 그렇구나.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기출문제의 형태를 제가 설명하기 위한 건데, 그 앞장에 있을 거예요. 제일 첫 번째 2024학년도 비열 서술형 문제인 서술형 문항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일 첫 페이지에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작년도에 나왔던 비용 서술형 문제의 작문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감탄만 하셔야 돼. 감탄만 하셔야 돼. 자, 4번 문제입니다. 가는 뭐뭐에 대한 뭐뭐의 일부이고, 그러니까 항상 자료가 이런 식으로 나와. 감탄해야 돼. 자, 다시. 감탄. 가에 자료가 있구나. 그 다음, 나는 뭐뭐이다. 아, 나도 가하고 나가 자료이구나. 자, 어떤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는 개념을 적용하는 자료나 아니면 개념을 도출하는 자료, 둘 중에 하나야. 감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음대로 소술하라는 게 아니라 작성 방법이라는 것이 주어지니까 그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써라고 하는 형태야. 자, 그래서 이제 가하고 나의 교사 잡담의 가의 대화 자료, 그 다음에 나의 성찰일지라고 하는 자료를 쭉 봤어. 길기도 하다. 길어. 자, 봤어? 이렇게 보는 시간, 그러니까 이 한 문항을, 한 문제라고 하죠. 한 문제. 이 한 문항, 아니,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문항에 소요되는 시간이 몇 분이냐면 8분입니다. 8분. 왜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A형과 B형으로 나누고 A형이 몇 문항? 그치. B형이 몇 문항? 11문항. 근데 각각의 몇 분 안에 푸냐면 90분 안에 풀 거예요. 시간은 좀 헷갈리지만 1시간 30분. 그러면 나눠보면 한 문항에 몇 분 정도 소요해야 돼? 한 문항 풀 때? 8분 내. 근데 앞에서 봤던 기입형이라고 하는 문항이 있죠. 기입형 문항은 엄청 짧아요. 그리고 단어만 쓰게 돼 있어. 그러면 거기는 한 2, 3분 정도 걸리고 나머지 문항들에 이제 한 8분, 9분, 좀 긴 문항은 10분 정도 들은다고 해봐. 그럼 방금 24학년도 B형 4번 문제를 읽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몇 분 걸릴까? 읽는데! 읽기까지 하는데 시간은 몇 분 정도 걸릴까? 8분 안에 몇 분 안으로 읽어줘야 돼? 한 4분? 그럼 나머지 4분은 뭐 해야 돼? 써야지.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4분 정도 읽어버리면 여러분들 쓸 시간 없어요. 왜냐? 봐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가 있고 나서 작성 방법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작성 방법이 한 문항에 2개 정도가 붙어 있어요. 작성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작성 방법을 보시면 이쪽 부분에 작성 방법이 나오죠. 작성 방법의 앞에 하얀 동그라미가 있죠. 이 하얀 동그라미가 문제예요, 문제. 하얀 동그라미가 문제 번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동그라미만 있어. 그런 동그라미를 읽어보겠습니다. A, B에 반영되어 있는 작문이론과 가장 가까운 관점을 지닌 교사를 가에서 찾아 각각 쓸 것. 이게 한 문제야, 문제. 그러니까 문항에 문제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이 작성 방법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문제가 있어. 또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가 그 다음에 또 있네. 3쪽 부분에 읽어보겠습니다. 독자에 대한 B와 C와 관점을 차이를 중심으로 각각 소술할 것. 이게 몇 번째 문제야, 그러면? 2번째 문제네. 그 다음 또 하얀 동그라미 또 있어. 평가 주체 측면에서 기억, 니은의 차이를 쓸 것. 이렇게 해서 3개의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몇 문제야? 3문제야. 근데 이게 몇 점이야? 배점이 4점. 몇 점?
서술형 문항은 4점, 기입형 문항은 몇 점이에요? 2점. 자, 그러면 문제 하나, 이게 1번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세 문제가 몇 점, 몇 점이? 4점.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하나, 둘, 셋을, 3을 4로 나눠보면 한 문제당 몇 점 몇? 이렇게 소수점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수 채점.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시험 점수는 소수점으로 원래 1차 합격자가 나와.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1차 합격 점수는 1차 합격 최종 점수. 최종 점수는 여러분들 내신 성적까지 합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올 거야. 그러나 여기 나오는 지필 시험은 소수점 채점이 없습니다. 그냥 정수 채점이야. 자, 그럼 4점이면 이게 1점 몇 점, 1점 몇 점, 1점 몇 점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채점을 해요, 선생님? 잘 보세요. 이게 작성 방법의 구조야. 여기 봐. 여기가 뭐야? 마지막 소수로. 쓸 것. 요건 뭐야? 소술할 것. 요건 뭐야? 쓸 것과 소술할 것의 차이점은 뭐냐 이거지. 너 써봐. 너 소술해봐. 차이점이 뭐냐 이거지. 안 느껴보셨죠? 쓰다, 너 써봐라 라고 하는 것과 너 소술해봐 라고 하는 것. 자, 봐봐. 제시하라 라고 하는 것과 설명하라 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 없어? 답정 너야. 있어? 어떤 차이점이 있어? 네, 이게 기입형, 단답형의 느낌이어야 돼. 그러니까 요게 쓸 거다라고 하면 기입형, 단답형의 느낌이야. 반면에 서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야? 진짜 설명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4점 가운데서 그냥 제시하라 라고 하는 단답형, 기입형의 느낌과 설명하라 라고 하는 느낌 가운데서 어떤 걸 배점을 더 높게 주고 싶어? 그치. 그래서 이게 몇 점? 2점. 그럼 요건 몇 점? 1점씩이야, 1점씩. 자, 근데, 봐봐. 근데, 읽어봐. 가에서 찾아서.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릿속에 답을 쓰는 게 아니라 가에 있으니 가에서 찾기만 하면 되겠지. 근데 몇 개 써? 2개. 그럼 하나 찾으면 0.5점. 나머지 찾으면 0.5점. 2개 다 찾아야 돼. 근데 저는 가에서 찾아 각각 쓸 것이라고 했으니까 2개 찾았어요 라고 했어. 오케이. 2개 찾았어. 썼어. 근데 앞에 맞고 뒤에 틀렸어. 그러면 이거 몇 점? 그렇게 점수 안 줘. 그렇게 점수 안 준다고. 2개 중에 하나만 맞고 하나는 틀렸어. 어떻게 해? 빵점이야, 빵점. 빵점이야, 빵점. 알겠어요? 서술형 임용시험의 채점 원칙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를 잘못 쓰고 하나를 잘 쓰고 이거 필요 없이 둘 다 잘 써야 돼. 선생님, 저는요, 각각 찾았을 거라고 했는데 실수로 하나만 썼는데 맞았어요. 하나만 썼는데 맞았어요. 이거 점수 있어, 없어? 없어. 조건을 못 지켜서. 2개 각각 찾았으라고 했는데 왜 하나만 썼냐? 이것도 점수 없어. 선생님, 저는요, 3개 썼는데 앞에 2개는 맞았고 이건 틀렸어요. 점수 줘, 안 줘? 없어. 없다고. 근데 어떻게 점수를 안 주냐고요? 이것까지는 정답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원래 요구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근데 찾았는데 잘못 쓴 거야. 그러니 전체 다 틀렸어. 아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많이 쓰면 쓸수록 좋다?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요구한 대로만 쓰는 거야. 여긴 2개 찾았으라고 하면 2개만 찾았으면 되는 거야. 자, 찾았어라 라고 하는 거하고 설명하라 라고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쉬워? 쉬운 건 뭐야? 그치. 찾아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용기출시험 문제를 볼 때 찾아 쓰라고요? 라고 하는 문제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어도 이거일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서 찾아 쓰면 돼.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답을 제시할 때는 A는 뭐뭐뭐뭐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단답으로 답을 하면 돼. 단답으로.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서술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답으로 답을 해서는 안 돼. 여기서는 독자에 대한 B와 C와의 관점의 차이를 중심으로 서술하라라고 있기 때문에 차이. 뭐뭐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다. 뭐뭐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 서술을 해줘야 돼. 다시 한번. 서술은 어떻게 하라고요? 논리적. 서술은 어떻게 하라고요? 논리적. 다시 한번. 서술은 어떻게 하라고요? 논리적. 설명은 어떻게 하라고요? 논리적. 설명을 하는 방법, 서술을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뭐뭐 때문에 항상 답안을 쓸 때 항상 뭐뭐 때문에 하고 결론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전제로, 이러한 전제로 나는 이걸 결론으로 삼습니다라고 하는 게 서술형이야. 따라서 서술형 답안은 뭐뭐 때문에 뭐뭐라는 이유로 뭐뭐라는 근거로라고 하는 이 서술이 있어야 돼. 이해하셨냐고? 근데 그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찾아 쓰시오 하고는 다르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나와요. 여러분 머리.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머릿속에서 배웠던 나의 지식으로 보자면 이거 때문에 이것은 이러한 결론을 내렸어요 라고 하는 게 내 머릿속에서 나와야 돼. 내 논리. 알겠어요? 자료를 해석한 논리를 가지고서 논리적 구조화시킨 답안이 서술형 답안이야. 그러면 점수를 줘. 여기는 찾아 쓰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쓰라고 했어? 차이점. 내가 생각하기에 차이점은 뭐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서술을 해줘야 돼. 이해했어요? 그래서 답안을 쓸 때, 그러니까 기출형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들이, 뭐, 예를 들면 이게 B4 사이즈 용지가 있어요. 이렇게 큰 용지에. 이 한 사이즈에 한 문항 번호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4번이 있고, 여기 실선이 있어요, 실선. 근데 실선이 몇 개냐면, 3개의 실선이 있어. 그 칸은 몇 칸이야? 실선 3개의 칸은 몇 칸? 4칸이야. 한 칸에 한 줄씩 쓰는 거야. 한 칸에 각각 찾아 쓰시오. 각각 찾아 써. 설명하시오. 2개로 설명해. 그 다음에 각각 쓰시오. 각각 써. 이런 식이야. 한 문제당 한 줄씩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약간 더 길게 써야 할 게 뭐라고? 서술할 거. 왜 길게 쓰느냐?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나 논리적 근거가 밝혀져야 돼. 근데 그 연습을 여러분들이 한 적이 없어. 한 적이 없어. 찾아 쓰는 것은 여러분들 연습한 적이 있다? 선생님, 저거 언제 연습했나요? 수능 때. 예? 수능 때 찾아 쓴다고요? 여러분들 수능 국어 문제 풀 때 지문 다 읽고 나서 문제 풀고 선택지 최선답 골랐나? 그럴 시간이 어딨어. 어떻게 했어? 지문은 일단 대충 읽고 아니면 안 읽고 먼저 뭐부터 봐. 문제 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어디서 가? 지문으로 가지. 이때 이렇게 찾아 쓰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나의 선택지, 1번 선택지가 맞는지 틀린지를 내가 하기 위해서 지문의 1문단을 읽어. 2번 선택지가 맞는지를 내가 보기 위해서 2문단을 읽어. 이런 식으로 연습했겠지. 그래야 빠르게 비문학 문제를 풀 수 있었죠. 이해하셨냐고? 그때 찾아서 쓰는 연습을 하긴 했어. 그때. 근데 논리적으로 서술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연습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 만약에 이제 논술형 수능 시험을 치르셨던 분들이라면 연습을 한 적은 있을 거야. 논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결론을 내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시험 기출문제를 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와 같은 서답형이죠. 이 서답형 가운데 서술형 문항에 이와 같은 논리적 구조를 조금 더 살피면서 이제 공부를 하십사. 근데 객관식 문제 형태에서는 그런 연습을 할 수가 없어. 이건 마치 수능처럼 선택지에 있는 게 자료에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가면 되고, 209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서답형은 사실 이런 논리적 구조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스키마의 개념을 설명하는
하시오와 같은 학부생 때 암기했던 문제의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그 문제의 유형도 잘 보시고, 기출문제를 보실 때, 유형도 보시고, 또 내용도 또 학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결론. 결론은 몸, 마인드 두 개. 몸과 마인드의 문제. 몸. 임용형 인간이 될. 수능형 인간이 아니라. 수능형 인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임용형 인간. 근데 이 임용형 인간은 따지고 보면 고사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회사원이 아닙니다. 직업 분류상 뭐예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밤늦게까지 일하고 다음날 늦게 출근하는 그런 학원형 인간도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6시면 마무리됩니다. 물론 6시 이후로도 교무 일은 집에 가지고 가서 또 하신 분도 있고 10시에 퇴근하신 분도 있긴 해.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자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내 몸을 임용형 인간으로 만드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학원형 인간이나 회사형 인간으로 살아왔어. 어떻게? 오늘 필 받으면 새벽 4시까지 공부한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 일어난다. 이건 교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공부하세요라고 가르칠 수 없는 거죠. 공부 어떻게 해야 돼, 평소에? 눈 떠 있을 때 열심히 주의 집중하고 몰입하셔서 공부하시고, 잠푹 수면 시간 몇 시간? 잠자는 시간 몇 시간? 수면 시간. 7, 8시간은 꼭 지켜주세요. 10시에 자야만 여러분들의 성장판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한테 유튜브 보면서 새벽 2시에 자지 말고 10시에 꼭 자라고 그렇게 해도 얘네들 게임 10시에 이제 게임 못하게 되면은 그냥 눈 척하고 유튜브 보면서 새벽 2시에 잔단 말이에요. 제 막내가 그래.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면 학교에서 잠자고, 근데 그런 형의 인간이 아니란 말이죠. 공무원이에요, 여러분. 몸을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1년간 학습하실 때 몸을 임용형 인간으로 만드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교사의 길이면서 동시에, 예비교사죠. 예비교사의 길이면서 동시에 학습하는 인간입니다. 학습하는 인간. 공부하셔야 돼요. 저 지금까지 공부했는데요? 그 공부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공부야. 위기지약, 위인지약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교육사, 동양교육사에서 위기지약, 위인지약. 남을 위한 공부냐,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나를 위한 공부를 했겠지. 지금도 여러분들의 임용시험 공부가 누구를 위한 공부야? 당연히 내 자신을 위한 공부지. 그러나 교사의 학습은 여러분들을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왜 알아야 돼? 누구를 위한 거야? 학생을 위한 거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공부라고? 네.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교사. 사자 들어갔어. 이 중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학습하는 직업, 직무, 다.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교사가 모두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부해야 돼. 의사가 의학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야? 환자를 위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자신의 법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야? 그 범죄자라든가 그 사람을 위해서야. 똑같아. 다른 사람을 위한 공부해야 돼. 그런데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교사들이 다루는 대상들이 어떻게 다르냐? 비정상적인 인간을 다루는 직업이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야. 범죄자.
그 다음에 환자. 근데 여러분들의 학생들은요? 환자하고 범죄자야? 아니잖아. 직무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게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일 거야. 왜죠? 보는 사람마다 비정상이야. 저 아파 죽겠어요. 저 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그냥 가소성 높아. 플라서티. 얘가 나중에 대통령이 될지 국회의원이 될지 사장이 될지 범죄자가 될지 몰라 아직은. 몰라. 가소성이 높은. 그러니까 극히 정상적인 가소성이 높은 인간을 다루는 직업이 교사예요. 그 아이들을 위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냐 이거지. 여러분들을 위한 공부는 단 1도 없어요. 내가 왜 김소월의 진달꽃을 알아야 되냐고. 오직 니네들을 위해서, 니네들을 위해서. 내가 먹는 음식도 누구를 위해서 먹는다? 내가 오늘 삼시세끼 잘 챙겨 먹어야 되고, 고기 먹어서 힘길러야 되고, 야채 먹어서 건강한 섬유식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교사가. 누구를 위해서냐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학습형 인간인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그냥 알면 안 돼. 잘 알아야 돼, 잘.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임용형 인간의 몸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지금까지 자유분방하게 살아왔다면 앞으로 1년 동안 임용형 인간의 교사, 예비교사의 길을 걸으면서 학습형 인간의 몸으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셔야 돼. 처음에는 힘들겠지. 아침 6시 반에 일어나는 거 매일매일. 근데 매일매일 학교에 직장 출근하려면 6시 반에 일어나야 되지 않나요? 일어나야 돼.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짜증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학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야! 건들지 마. 나 지금 엄마 아빠하고 싸웠으니까. 이럴 수 있어? 없잖아. 기분 나쁘도 웃어줘야 되잖아. 감정노동이 얼마나 심하냐고, 교사가. 자신만의 루틴을 개발하셔서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집중력 발휘하셔서 공부하시고 12시에 잠자는 습관을 지금부터 기르셔야 돼. 그리고 11월 달 정도는 더더욱더 이 루틴이 중요해져요. 왜냐? 9월 이후 10월, 11월 찬바람 나고 그 다음 이제 실티어 발표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의 고사장 같은 거 발표되잖아?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 잠 와, 안 와? 잠 편히 못 자. 잠을 잔다고 해도 유튜브 안 봐도 2시간 동안 딴 생각 나고 시험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잠이 오겠냐고. 그때는 더더욱 더 이 습관적인 몸 만들기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그 긴장감 때문에 중요한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건강을 잃어요. 진짜 중요해요. 건강. 몸과 건강은 여러분들의 학습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예요.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부모님한테 학원비 되달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1년만 투자하시면 돼. 그러면은 평생 동안 연금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 딸이나 아들한테 연금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투자해 주세요라고 당연하듯이 하시면 되고, 죄책감이나 죄의식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합격하시면 돼. 합격하시면 돼. 선생님, 근데 올해 안으로 합격해야 한다. 그런 강박관념 가져야지. 그건 가져야지. 절박감 같은 거 가져야지. 올해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성공해야 되고. 근데, 하나 더 추가해서 부모님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 홍삼 사달라고. 홍삼. 네. 인삼은 열이 많으신 분들, 잘 안 맞는데 홍삼은 맞아요. 상반기 때 먹어줘야만 하반기 때 그게 발휘가 됩니다. 양약처럼 오늘 먹으면은 오늘 낫고 오늘 힘 발휘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주사 같은 경우에는 6시간 못 가. 그럼 맞아본 수험생들이 말해주기를 오전에 한 3시간 그거 있잖아요. 링기를 맞으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은 좋대요. 근데 다음날 또 다운돼. 맨날 맞아야 되는데. 홍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1월부터 6월까지 가운데서 가장 힘든 시기, 그러니까 1월부터 11월까지의 과정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냐면 3, 4, 5, 6월 이때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들죠?
1, 2월은 엄청 동기부여가 돼요. 안 시켜도 알아서 노트 정리 잘 하시고, 알아서 막 질문도 하시고, 궁금한 점 막 생기고, 엄청 적극적이야. 근데 3, 4, 5, 6월 달, 특히 5, 6월 달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엄청 느슨해져요. 그러니까 자체 동력이 다 떨어진 거야. 거기에다가 몸이 이제 이렇게 몸의 반응,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대학 다닐 때 루틴을 한 번에 바꿔주기가 힘들잖아요? 한 3, 4개월 동안 바꾸기가 힘드니까 몸이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차츰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병이 없었는데 공부만 하면 그냥 병이 생겨요. 예를 들자면 일단은 허리 디스크. 안 생겼던 허리 디스크도 생겨. 왠지 아픈 것 같아. 원래 안 아프거든요. 잘만 관리하면. 근데 삘 받으니까 3시간 동안 앉아있는 거죠. 누가 그러라고 했어? 왜 45분, 5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하냐고. 학교에서. 몸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상반기 때는 잘 모르겠지만 하반기 때 나타나요. 7, 8월, 9, 10월 달에. 그리고 7, 8, 9, 10월 달에 한 번 정도는 독감 몸살을 앓게 될 겁니다. 알겠죠? 빨리 앓는 게 나아. 예를 들면 내가 일주일 동안 감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을 못 들어서 이제 형강 수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인강으로 이것을 빠진 부분을 보충해서 듣고 제가 다음 주에 참석할게요 하고 이제 문자 톡 와. 오케이? 일주일만 쉬면 되잖아. 근데 11월 첫 주차에 일주일 동안 내가 알았어. 23일 날 말이야. 28일 날 시험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일주일은 한 달짜리 학습량하고도 맞먹어. 하반기 때 아프려면 빨리 아파야 되고, 그리고 하반기 때는 진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 군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대 무렵에 몸조심하라고 했어. 몸조심을 극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신 분은, 이것도 끊으시겠지만, 10월 말에 집게손가락이 탈골이 됐어. 몇 주 걸리느냐? 3주. 기부스. 그래서 10월 말부터 11월 그래도 실전 시험장까지 가기 전까지는 기부스 풀 수 있어. 오른쪽 집게손가락. 근데 모의고사 시험은 볼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왼손으로 써. 왼손으로 써. 혹시 몰라서 실전 시험장에서. 근데 기부스를 3일 전에 풀었어.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잘못 써. 그런 불운도 있어요. 그런 불운도 있어. 그러니까 몸조심하는 시기가 하반기야. 그러기 위해서는 상반기 때 엄청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 아셨죠? 두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끝마치면서 마인드의 중요성. 심리 유형 살피는 걸 뭐라고 하죠? 성격 유형? MBTI. 네, 알겠어요. 나는 뭐라더라? 나 뭐 있어. 아무튼. 뭐가 있는데, 예를 들면 F형인가, P형인가 그러나요? 있는데. 네, 저는, 낭만적 예술가형. 이면서 비관적 관념주의자. 네. 이거는 공부할 때는 엄청 도움이 안 되는 유형이에요. 일단은 나는 이거 공부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잖아. 일단은. 그죠? 근데 나 이거 하면은 진짜 대박 날 것 같은데 이거 꿈꾸잖아. 그죠? 안 되는 걸 붙잡고서 꿈꾸는 인간형. 저는 그래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관도 안 되고, 낭만도 안 돼요. 관념도 안 돼요. 도움 안 돼요. 마인드가. 그래서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비관이 아니면 뭐 해야 돼? 비관의 대립적인 용어가 뭐야? 당연히 낙관이에요, 낙관이요. 그러니까 긍정형 인간이 돼야 돼요. 긍정주의자가 돼야 돼요, 긍정주의자. 하면 될까? 오케이. 하면 돼. 결과에 대한 기대, 효능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보통 심리학 용어로
효능감.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는 기대. 그런 믿음. 이게 결과에 대한 기대고요. 나중에 배웁니다. 그 다음, 자기의 능력에 대한 기대. 나는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라고 하는 능력에 대한 기대. 이런 능력 기대하고 결과 기대를 합쳐서 우리가 효능감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효능감이 높아야만 돼요. 낮으면 안 돼. 그래야만 도움돼. 내가 이거 공부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순간 공부 되게 하기 싫어져요. 하면 되는 거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낭만과 관념은 안 돼요. 이거 대립되는 용어가 뭐야?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현실. 현실을 잘 봐야 돼, 현실. 알겠죠? 그러니까 낭만적으로, 관념적으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자면 오늘 필 받았으니까 새벽 4시 반까지, 3시까지 공부한다. 이런 것들이 현실형 인간이 아니에요. 딱 10시나 12시에 멈춰주시고 다음날 하는 거야. 굉장히 현실을 잘 직시해야 돼, 현실을. 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낙관하고 긍정하는 것과 현실을 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서로 무관한 것 같지만 또 관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되, 아주 냉정하게 현실을 보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게 교사로서의 마인드예요. 교사가 맨날 조회나 종례 시간에 니까짓 게 해봤자 너 그렇게 해서 뭐가 될래? 너는 동기도 없고 공부도 안 되는 이런 애한테 너 할 수 있어! 해봐야 시켜! 선생님도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안 먹혀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런 현실은 뭐냐면 나를 봐요. 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또 임용시험 공부할 때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요. 수능하고 임용시험을 공부하실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중등임용시험은 상대적 평가가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체 집단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내가 스스로 설정할 수가 없어요. 가령 전국 단위의 시험을 한 달에 한 번씩은 수능은 보잖아. 고3 연합평가,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그래서 나의 상대적 위치를 알게 되잖아. 아, 나의 국어는 3등급이야. 좀 더 노력해서 2등급 만들어야지. 근데 여기는 중등임용시험은 한 달에 한 번씩 전국 단위 평가를 한다, 안 한다? 없어. 만약에 학원 강사에 의한 전국 평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참여하는 학생들 안에서의 상대적 위치잖아. 그것도 내 수업을 듣는 학생에 한해서만. 맞죠? 그래서 나의 상대적 위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할 건도 그러니까 조건들을 갖추지 못하니까 스스로 나하고 비교해야 돼. 그러니까 견주거나 비교하는 거 있잖아. 비교하는 대상이 너는 나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 이게 안 된다고. 그리고 너는 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이 모습을 내가 몰라, 지금. 곳곳에 무림의 고수들이 있다고. 어디선가 독서실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몰라요. 볼 수가 없어. 다만 지금 이 학원 강의실에 있는 이 학생들끼리는 볼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게 어떻게 절대 비교가 되냐고. 객관적 기준이 안 돼.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견주는 기준은 뭐가 돼야 돼? 내가 나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야. 선생님, 그게 뭐죠? 정약용의 수호제기라고 하는 고전수필이 있어요.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데, 나가 2개야. 나가 2명. 나라고 하는 인격이 2개야. 이게 분열된 자아가 아니라 이상적 자아고 현실적 자아지. 이해했어요? 여러분들의 나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2개예요. 과거의 나, 현재의 나. 1년 전에 나하고 지금 현재 전공국어 송원영 설명회에 참석한 나하고를 비교하란 말이야. 알겠어요? 1년 전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놀려고 돌아다녔던 나하고 지금 내가 무엇인가 보람된 성취를 하기 위해서 그 첫 발을 디디는 나하고 비교를 하란 말이지. 가까이는 또 어떻게 비교하냐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어제 4시간 공부밖에 못한 나하고 오늘 8시간 공부한 나. 그래서 항상 견줄 때 그냥 내가 내 자신을 견줘야 돼. 어제의 나보다는 좀 더 나은 나가 돼야 돼. 견주는 대상이. 이해하셨죠? 항상 반성하시고. 다만 비관에 빠지면 안 돼. 나는 왜 이런가? 이거 안 돼. 나는 왜 안 되는가? 이거 안 돼. 알겠죠? 현실을 직시하실 때 이전의 나와 비교해서 지금 내가 조금 더 10분이라도 더 공부를 했으면 잘하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몸과 마인드를 합쳐서 여러분들의 루틴을 만드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공부량은 목표를 세우세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한다. 몇 시간 공부해야 돼? 24시간 가운데 8시간 정도는 잠으로 빼고 몇 시간 공부, 나머지 16시간 정도는 몇 시간 정도 공부해야 돼? 10시간. 오케이. 그 목표 세우세요. 10시간 공부할 때 화장실 가는 것, 전화 받는 것, 카톡 보는 것 빼야 돼. 알겠죠?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10시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얼마나 어려운지 아셔야 돼. 순수하게 몰입한 시간이 10시간이면 진짜 그건 에너지 탕진시키는 거예요. 소진시키는 거예요. 엄청 공부량 많은 거예요. 경험해 보셔야 돼. 카톡도 안 보고 핸드폰도 안 보고 딴 생각 안 하고 10시간 공부를 매일매일 한다라고 하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1월부터 하셔야 돼요. 안 되더라도. 어차피 9월, 10월, 11월 달에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공부량을 보이셔야만 되거든. 마지막 정리하실 때. 근데 갑자기 11월 달에 10시간 공부한다고 하면 그 병나요, 탈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1월부터 계속 순수 공부 시간을 기록해 두시는 거예요. 그거 꼭 잊지 마세요. 순수한 공부 시간. 순수하게 몰입하여 주의 집중한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책정하시고 목표를 조금 더 잡으셔야 돼. 저는 8시간은 꼭 자라고 말씀드려요. 유튜브 보고 이거 안 돼. 잠잘 때는 그냥 음악 틀어놓고 그냥 바로 주무시고 순수 공부할 때는 카톡 끄고 전화 받지 않고 딴 생각 안 하고 알겠죠? 그렇게 해서 10시간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 10시간 공부량은 11월 달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간에 이제 프린트물에 나오지만 초수 같은 재수생, 지금 현재 4학년, 초수 같은 재수생, 아니면 기간제, 아니면 학원 강사, 이런 분들이 그 시간, 매일 10시간 공부하시냐고. 안 돼요. 어느 때는 1시간도 공부 못하는 하루가 있어요. 어느 때는 12시간 이상 공부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래서 평균적으로 10시간 정도로 확보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목표를 향해서 나가시고 결국 9월 이후부터서는 10시간 이상 해야 돼. 갑자기 하면은 병나. 그래서 미리 1, 2월부터 몸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마인드도 그렇게 만들고. 약속 지킬 수 있어? 없어? 지켜야 돼. 꼭 지켜야 돼. 그리고 이제 현장 강의를 들으시러 오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저하고 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인강을 들으시면은 제가 못 보잖아. 못 보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강은 항상 그렇지만은 뭐 한 주차 정도를 늦게 놓쳐버리면 꼭 주차가 지연되고 늦어져 버리고. 그래서 커리큘럼대로 따라오는 것에 조금 더 늦게 시동이 걸리니까 되도록이면 경기 서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기까지 과정이 힘들더라도 또 집에 가가지고 쓰러지더라도 2-3시간밖에 하루에 공부를 못할 때, 그 당일날 공부를 못할지라도 현장 강의를 꼭 참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어쩔 수 없이 안 되면 인강을 들으셔야겠지만 인강은 관리가 안 돼요.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시켜드릴 수는 없어요. 3파야, 3파.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돼. 가이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길에 안내자로서 역할들을 좀 충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저 믿고, 나 믿고, 저 믿고 따라오시면 안 보이던 국어교육론과 문학교육론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걸을 수 있다. 스스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저 믿고 따라오시고, 각종, 예를 들어 특강, 그 다음에 또 스터디, 조직, 이런 것들은 현장 강의에 참여하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를 만난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최근 몇 년간 가운데 저는 여러분을 만난 걸, 행운보다는, 내가 열과성을 다해서 합격시켜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저를 열과성을 다해서 가르친 저 사람을 따라서 공부하시면 어느덧 합격의 길이 보일 것이다.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이 좋으신 거고, 저는 책임감을 느끼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하는 정규 강의 때 다시 여러분들을 뵀으면 해요. 느낌이 좋거든요. 그리고 저는 욕심이 많아서 되도록이면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시험장에 가서 제 얼굴이 생각나요. 송원영이 말한 게 송원영 얼굴이 생각나. 음성 지원도 되고, 시험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들을 겁니다. 느껴질 거예요. 제 얼굴이 생각났다. 문제 풀면서. 너무너무 고맙고 내년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